자, 여러분들 싱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시작하기 앞서서 일단 간단하게 지금 현 경제와 금융 현황에 대해서 살짝쿵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꾸 뭐 주가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에 어떤 충격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예견된 금리 인상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앞으로 패드와 연준이 어떤 포지션으로 금리를 올리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잡지 못한 상황이 오게 되면 뭐 0.5가 아니라 0.75, 1%까지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5%의 금리 인상 정도로는 전혀 물가가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착각하지 않으셔야 될 게, 선반영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지금 경기 이침체 현상, 그러니까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가 더 빠질 수 있느냐, 시장에서는 현재 주가가 1000포인트 이상도 빠질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하가 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계속 하락에 대한 포지션을 우리는 견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빌 게이츠 역시도 현재 세계 경기 침체가 다가온다라는 경고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경고를 했었지 않습니까? 아직 바닥이 아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아직 바닥이 드러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는 이제부터 추락이다. 그리고 제로미의 주둥이를 제발 믿지 마라. 그런데 유튜브와 미디어에서 전문가라고 열심히 떠들어대는 자들, 그들은 항상 주식을 사라 그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그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설령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주가가 오를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비관적인 말을 잘못했다가, 냉정하게 했다가 주가가 만약에 올라가기라도 한다, 그럼 그 원망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전문가들이. 하지만 계속 오를 거다, 견뎌라, 참아라, 이상하게 이런 말들은 사람들이 위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늘 나와서 하는 말은 뭐냐, 곧 주가 오를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사라. 왜냐, 지금까지 주식은 항상 침체기가 있으면 다시 회복기를 거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들 이미지에 대한 쇄신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들은 절대 위기가 오고 있으니 주식을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또 이제 그러한 경고성 메시지, 그러니까 긍정적인 메시지는 또 뭡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이 개인들의 돈을 떠넘기고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전문가라고 열심히 떠들어대는 자들 항상 조심해라라고 말을 했던 거고, 이 사람들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기들도 모르는데 유식한 척 고급 용어로 사람들을 홀려서 떠들어대고 있는 월급쟁이들일 뿐입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냉정하게. 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주식을 잘한다라고 떠들어대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주식을 잘 알면 그냥 주식으로 돈을 벌면 되지 뭐하러 월급 받고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월급쟁이들이 그리고 기관을 위해서 월급을 받는 거지 개미들을 위해서 일합니까? 그렇게 진심 어리듯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보고 현명하신 분들은 아마 잘들 대처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아마 현금을 보유하셨든 금을 보유하셨든 뭔가 다시 빠르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안전자산을 확보하고 빠르게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미 포지션을 바꿔놨겠죠. 제가 그렇게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고 그렇게 잘 대처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경제 이야기는 간단하게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본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엄청나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식량난을 등에 업고요, 매우 발빠르게 움직이는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BIS, 즉 국제결제은행입니다. 국제결제은행인 BIS는 현재 스위스 바젤에 본부를 두고 있고요. 스위스는 취해법권 지역입니다. 그들이 왜 BIS를 취해법권 지역에 두었는가는 이따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BIS는 그 어떠한 국가의 법에 귀속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특별한 기관입니다. 국제결제은행 BIS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배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1930년 미국과 유럽 국가 등 12개국이 공동 출자를 해서 설립을 한 것인데, 지금은 주로 유럽 각국의 중앙은행 간의 거래 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전세계 70개 이상의 중앙은행을 컨트롤하는 기관으로 성장 변모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아주 표면적인 그냥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박 겉핥기식의 BIS에 대한 설명이고, 좀 더 깊숙이 들어가자면 BIS는 과거부터 무슨 일을 했느냐, 바로 멕시코, 브라질과 같은 채무 누적 국가의 이런 금융위기를 단기 연계자금이라는 융자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IMF와 세계은행, 이러한 국제적인 신용질서 유지를 위해 그 명분을 만들어낸 기관이다. 그래서 한나라의 과도한 부채를 만들어내고 결국 그 부채를 통해서 미국의 기축통화에, 즉 기축통화 달러에 귀속시키는 일을 담당했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뒤에는 미국의 유대계 은행들을 이용해서 나치에 대한 전쟁 금융 서비스를 실제로 추진했던 기관이고, 유럽에서 나치가 약탈한 금의 대부분이 BIS에 예치되어 있다가 적성 국교역법에 의해서 봉쇄가 됐을 때 그 현금을 나치에 조달하는 창구 역할도 했습니다. 이건 뭐 뜬소문이나 음모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모겐소 미 재무장관이라는 사람이 발설을 했던 정보인데, BIS 임원 14명 중 12명이 나치이거나 나치의 조정을 받는 자라고까지 지적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 미국과 독일은 서로 적국인데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의 전쟁 자금도 나눠 가졌고, 또한 그 핵심 기관이랄 수 있는 BIS를 같이 운영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사실이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BIS는 자신들의 달러를 무기화함으로 인해서 결국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중앙은행들을 결국 바젤 3, 즉 은행들의 리스크 증대를 대처한다는 명제로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이 규제에 관한 것들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의 기축달러라는 무기를 이용해서 IMF와 세계은행에 이 채무에 허덕이던 국가들의 중앙은행을 바로 국가 부채로 인해서 강력하게 올가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각국의 많은 중앙은행들이 BIS의 이 같은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권력을 반대하려고 했지만, 취해받건 영향력에 있던 그 어떠한 상황에 국가들도 결국 BIS의 부도덕한 금융 방침에 저항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만약 끝까지 대항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그 중앙은행들은 지금의 러시아처럼 달러 거래를 제한받거나 또한 통제하는 정책에 강력한 제재가 가해졌기 때문에 결국 그 어떤 방식으로도 BIS의 강력한 바젤 규제를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아무튼 BIS는 이렇게 철저하게 기축통화, 즉 달러를 무기함으로 인해서 전세계 중앙은행들을 올가매는 그러한 역할을 했었던 것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침공을 계기로 인해서 결국 BIS가 가장 강력하게 디지털 화폐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디지털 화폐 존재감을 높이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그건 바로 분쟁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러 전쟁을 이용해서 기부 단체들을 앞세우고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를 돕는데, 현금이나 이런 물질적인 것이 아닌 암호화폐로 기부하는 결제 시스템으로 유도를 하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 시스템 구축을 전 세계로 조용히 넓혀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의 기부 시스템, 이것 자체가 BIS와 IBM의 계획하에 만들어졌던 글로벌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자신들의 참혹한 전쟁의 순간을 NFT로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있고, 비트코인과 크립토 같은 디지털 화폐로 기부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유럽의 새로운 기축 화폐에 힘을 실어줄 디지털 화폐 결제 시스템을 만드는데 전폭적으로 조력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물론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고 말이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과 유럽이 신경을 곤두설 수밖에 없는 이유,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너무나도 핵심적이고 중요한 모든 시스템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과 유럽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자신들의 금융의 선점에, 독점의 위치에 설 수 있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저들이 절대적을 포기하지 않고, 특히 러시아를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중국을 압박하면서 자신들의 기축 통화권에 대한 부분을 미리 견제하고 또한 자신들이 독점하기 위한, 한마디로 화폐 권력 싸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간 터진 행보들을 보자면 매우 정확한 시기에 전염병이 터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 위기와 식량난이 고착화되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서서히 붕괴되고 있는 과정, 이게 디지털 기축화폐를 도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산통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실제로 작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2021년 8월에 추진했었던 우크라이나의 CBDC 발행. 이게 단순하게 자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탄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내막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우크라이나 디지털 변환부처가 새로운 국가적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기 위해서 미국의 스텔라 개발 재단인 SDF와 MOU 체결을 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 젤렌스키는 바이든과 함께 미국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논의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페이스북은 마치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리 터질 걸 알았다라는 듯이 전쟁이 발발하기 대략 1년 전부터 커밋헬프라는 앱을 우크라이나 국민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퍼뜨리기 시작했고, 그것이 지금 때마침 적재적소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NFT 모금에 적극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테슬라의 스타링크가 있겠죠.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여실히 보았듯이 다른 나라의 국가를 감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 스타링크가. 그리고 스타링크의 강력한 감시 정보 권한의 최종적인 주인이 누구냐? 바로 머스크가 아니라 미 국방부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이 우크라이나의 CBDC 화폐, 결국은 미국과 스텔라, 즉 IBM의 블록체인 시스템 안에 귀속되어져 있는 화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스텔라 재단에서 디지털 자산 발행 플랫폼을 전폭적으로 조용히 암암리에 밀어주고 있었던 파트너가 바로 스마트랜드라는 이러한 기업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영국 기업인 스마트랜드는 자신들의 크라우딩 펀딩 구축을 통해서 급성장하게 됐는데, 이 크라우딩 펀딩을 통해서 돈을 직접적으로 수혈했던 곳이 다름 아닌 록펠러 가문과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그리고 스마트랜드는 이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유대 기업입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감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우크라이나 CBDC 발행과 그 뒷배 숨어 있었던 스텔라 재단, 그 다음에 스마트랜드, 영국의 스마트랜드, 그리고 록펠러와 로스차일드, 그리고 스마트랜드는 유대 기업이다 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있는 그 이유도 결국 저들이 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자신들의 기축화폐 시스템을 퍼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이 기축화폐 싸움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매우 민감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전쟁이었다는 걸 눈치채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더 깊숙이 들어가 보자면 결국은 이들이 모두 합심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대한 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올 초에 록펠러와 로스차일드가 이 두 사람의 권력자들이 BIS를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만의 시크릿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가는 알 수는 없지만, 결국은 저들이 원하는 단일화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꾸준히 진행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유대 기업인 스마트랜드는 최근에 블랙록의 디지털 화폐 진출에도 협력을 하고 있고, 디지털 화폐 공동 소유제라는 단일화폐 개념을 슬슬 도입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 공동 소유제라는 것은 바로 전 세계 투자 업계를 BIS 산하의 70여 개가 넘는 각국의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금융 생태계 자체를 하나로 묶으려 하는 행위이고, 반대로 기존의 증권, 부동산, 농산물, 금융의 모든 오프라인 금융 기반의 방식을 온라인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존 화폐 시장의 영향력이 이로 인해서 서서히 와해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스마트랜드가 현재 첫 번째로 디지털 화폐 공동 소유제를 추진하려고 하는 나라, 정말 어이가 없게도 바로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스텔라 루멘을 CBDC 화폐에 적용시켰던 우크라이나입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산산이 붕괴되어져 버린 경제와 사회를 재건할 때 무엇보다 가장 쉽고 빠르게 새롭게 리셋해서 적용시킬 수 있는 나라가 우크라이나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결국 뭐 그런 것까지 다 예측을 한 전쟁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스마트랜드가 만들고 있는 저 디지털 토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기부받고 있는 저 시스템들이 하나둘 적용이 된다면 현재 IBM이 유럽을 기점으로 인해서 전 세계 72개국 이상으로 현재 이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이 확대될 것이고, 금융결제 네트워크 블록체인 월드와이어가 이제 중앙은행을 통해서 전 세계 금융 블록체인 시스템에 서서히 연동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디지털 화폐는 이제 서서히 기축화폐, 기존의 기축화폐 틀을 벗어나서 전 세계 화폐가 결국은 기축이 아니라 이제 저들의 손아귀에서 모두 놀아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우연도 망상도 아닌 현재 실제로 전쟁을 통해서 혼란을 틈타서 만들어지고 있는 단일화폐 구축 과정 중 하나이고, 결국 그중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디지털 화폐 금융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위치한 국가이자 또한 그러한 이유를 만들기 위한 전쟁이었고, 지금의 유럽과 미국 그리고 러시아가 겉으로는 단순히 이념 싸움과 에너지 싸움 같은 것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언론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기득권자들의 새로운 자신들의 화폐 권력 투쟁의 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유대인 기업 스마트랜드는 불과 20명도 안 되는 회사였지만 갑자기 과거 MS처럼 IBM의 협력 투자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성장을 했고, 또한 성장 스토리 역시 놀랍도록 MS와 매우 흡사합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 스텔라 재단은 동유럽 최대 금융 브로커와 무려 20개 은행에서 파트너를 갑자기 맺기 시작을 했고, 우크라이나에서 스마트랜드와 함께 디지털 자산 발행 프로젝트를 세계 최초로 진행 중에 있는 그러한 유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자체가 상당히 여러분들이 파보면 파볼수록 알 수 있겠지만 냄새가 많이 나는 국가입니다. 얘들이 상당히 딥스 이 권력자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는 꼭두각시 같은 그러한 국가였고, 그 수장인 젤렌스키 역시도 당연히 의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최근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추진 중에 있어서 디지털 자산에 책임 있는 발전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서에 최근에 서명을 했습니다. 예컨대 가상통화, 스테이블코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등이 행정명령에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받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행정명령은 디지털 자산 및 CBDC에 대한 미국의 핵심 정책 목표와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각 부처들이 수행해야 하는 방대한 검토 과제의 일정으로 현재 이것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딥스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새로운 CBDC는 미국과 글로벌 금융 안정을 전쟁과 같은 불안전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한다라는 명분과 함께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라는 이런 목표가 동시다발적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점이 무엇이냐? 바로 미국의 중앙은행 CBDC는 다른 나라의 CBDC들과 상호 운영이 가능하다, 즉 단일화폐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대로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서대로 추진이 된다면 다시금 미국이 금융의 중심 역할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뭐 거의 자명한 사실입니다. 결국 미국 달러와 고유한 역할들을 이 새로운 CBDC 화폐가 서서히 수행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당연히 달러의 가치의 붕괴가 일어나야 사람들이 새로운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한동안 경제는 매우 힘들어질 것이다. 즉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스태그플레이션의 기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미 미국의 CBDC 화폐는 거의 결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즉 재무부를 포함한 여러 관계 부처들이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 결국 6개월 이내에 대통령에게 화폐와 지급결제 시스템 미래에 대한 보고서를 저들이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국제결제은행 즉 BIS는 디지털 금융개혁 추진 아래서 벌써 70여 개가 넘는 국가들 중 BIS의 응답을 받고 추진 중에 있는 중앙은행이 86%가 넘어가고 있고, 이들 중앙은행 모두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CBDC 개발의 필수성을 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현재 개발을 박차하고 있고, 이들의 결제 시스템은 모두 우크라이나 디지털 화폐 결제 시스템으로 몰려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기존의 오프라인 화폐 결제 시스템보다 더욱 진보된 결제 방식이라는 것 저 또한 인정하긴 하지만, 금융과 화폐의 소스 독점화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거의 자명한 사실이고, 데이터 독점에 따른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등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가지 모든 정보가 침해되거나 독점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물들이 여기저기에서 현재 터져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빅테크 결제 시스템, 결국 뭐겠습니까? 모든 중앙은행, 민간은행, 개인거래 정보를 저들이 CBDC나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저장하고 가지고 있겠다라는 말이죠. 그 모든 이동 동선과 화폐 사용처를 통해 최종적으로 모든 국가의 사람들의 취미와 정보, 개인 성향까지 BIS가 수집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BIS는 중앙은행의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시스템을 자신들의 휘하에, 즉 중앙은행을 통해서 구축하게 하면서 효과적으로 전세계 CBDC 화폐를 규제,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CBDC가 단순한 자산을 넘어 실물과 금융의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확산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고, 통화 주권조차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영국의 무기 지원 아래 저들의 디지털 화폐 인프라를 전쟁의 혼란을 틈타서 기부에 대한 명목조로 거의 전 세계에 그 결제 시스템을 퍼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고, 딥스들은 이제 이 새로운 자금 수탈 시스템을 이용해서 과거보다 더 심각할 정도의 화폐 발행 이익을 가로채려 하고 있습니다. 자, 종이돈과 디지털 화폐 차이점 크게 없지 않느냐, 어차피 돈의 개념은 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디지털로, 그러니까 종이돈이 디지털로 바뀌기 시작하면 엄청난 것들이 변화됩니다. 특히 모든 돈의 흐름과 유동성을 저들이 파악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돈들은 그 모든 것들의 권한을 거머쥘 수 있는 자들이 더 독점화되고 소수화되어서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완벽한 금융의 권한과 독점을 저들이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디지털 화폐와 종이돈의 차이를 잘 모르시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돈의 흐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돈의 생리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행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야 되겠죠. 은행은 예금을 모으고 이 돈을 다시 기업에 빌려줍니다. 그리고 기업은 대출받은 자금을 투자해서 생산 설비를 만들고 근로자를 고용해서 생산을 하고 임금을 주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근로자는 임금을 받고 그 일부를 다시 소비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머지를 은행에 예금하고 이걸 다시 은행이 기업에 대출하는 식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 지금의 금융 시스템인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입니다. 돈이 은행과 기업 또한 민간인들에게 흘러가는 돈의 흐름들을 지금 현재로서는 완벽하게 캐치할 수 없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디지털 화폐로 바뀌기 시작하면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추적 유통이 가능해집니다. 블록체인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게 되면 저들은 돈의 흐름을 지금보다 더 면밀히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돈에 대한 완벽한 권한과 독점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은행과 기업에게 대출해주고 또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인데, 당연히 이대로 금융이 건전하게 흘러간다면 칭찬받고 박수 칠만한 일이죠. 그러나 실제 저들의 운영에 있어서 여러 곳에 교묘한 장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금융의 허위돈을 막 찍어내서 구멍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자금들은 고스란히 딥스들에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문제라는 겁니다. 즉 허위돈을 찍어내고 그 돈들에 대한 모든 출처의 흐름을 저들이 간파하고 있다면 저들이 저러한 교묘한 함정들을 만들어내기가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자, 당연히 그들의 가장 큰 행동대장, 바로 BIS의 똘만이랄 수 있는 중앙은행들이죠.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각국이 하나씩 설립이 되어 있고 그 나라의 통화를 중심적으로 발행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중앙은행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각국의 중앙은행들 거의 모두가 주식회사로 변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야지만 BIS의 주요 관리자들이 각국의 중앙은행에 익명의 주주로 들어가 중앙은행의 경영을 직간접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 나라의 통화를 발행하는 은행, 당연히 정부 기관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모두 중앙은행들이 주식회사 조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주의 이름은 일절 공개되지도 않고요. 말씀드린 대로 BIS 산하의 중요 요직과 딥스들의 경영 참여 주주로 대부분 포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앙은행들의 인적 네트워크망이 현재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소로스, 워렌 버핏, 마이클 스타인하트, 필립 피셔, 존 템플러 등 유명한 투자자들이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들과 함께
매년 IMF 주례 고급 컨퍼런스에서 만남을 갖습니다. 사실상 워렌 버핏에게 수십억 원을 들여서 저녁 시간을 투자한다. 이게 사실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듣기 위해서 그 돈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이 알고 있는 고급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돈을 들여서라도 저녁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들은 왜 중앙은행을 주식회사로 만들었느냐? 그건 당연히 국가로부터의 독립성을 구축하기 위해서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 정부의 지시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정부에 반하는 의견과 결정을 추진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주주의 뜻을 따른다라는 것이죠. 국가가 발행하는 돈이 아닌 것들이 버젓이 국가의 돈인 양 한 나라의 경제와 금융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가의 통화를 발행하는 유일한 은행이 거의 모두 주식회사이고 정부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 정말로 이건 이상한 겁니다. 이것은 정부가 간섭을 하게 되면 무차별적으로 돈을 발행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정부에 귀속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럴싸한 이유를 대고 있지만 사실상 중앙은행 그들 스스로가 찍어낸 화폐만 보더라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핑계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딥스들은 왜 중앙은행을 독자적인 주식회사로 만들었느냐? 그것은 바로 발권 이익 때문입니다. 이 발권의 이익은 바로 지폐를 발행할 때 발생하는 수익을 말하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1만원 지폐를 인쇄하려면 한 장에 200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발행된 1만원권은 다시 1만원의 가치를 가지게 되므로 발행 원가를 공제하고 9,800원의 이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통화 발행의 이익은 원래 각국의 정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와 국민 사이에 떡하니 못이 끼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죠. 바로 중앙은행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중앙은행의 통화 발행을 의뢰하게 되고 중앙은행은 이때 정부의 의뢰를 참고만 해서 발행 금액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고 통화를 발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정부는 중앙은행에 부채를 계상하고 그들이 정한 액수의 지폐를 받게 됩니다. 즉 정부가 중앙은행에 빚을 내서 지폐를 발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원래는 통화 발행 이익이 다시 정부에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맞지만 단 1원도 들어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앙은행에 통화 발행 이익이 들어가느냐? 역시 다른 문제입니다. 중앙은행 역시 우선 부채를 계산하고 또다시 같은 금액의 지폐를 새로 발행합니다. 즉 중앙은행에서도 통화 발행 이익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통화 발행 이익을 가져가는 최초 부채 채권자 과연 누구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랜 세월 중앙은행의 비밀 내에 붙여줘온 진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통화 발행 이익을 가져간 자들 과연 누구인가? 바로 국제결제은행, 즉 BIS였습니다. 이제 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앞으로도 쓰게 될 화폐라는 것, 이 모든 것이 국가의 자산이 아니라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거짓 종이돈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 돈의 통화 발행 이익을 BIS가 독식을 하면서 그 검은 돈들이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권력자들과 미디어 엘리트들에게 다시 조용히 수혈되고 있었다는 것.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살아왔고 또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사실이겠지만 BIS 역시 주식회사입니다. 응당 그렇게 해야지만 권력자들이 각국의 중앙은행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제결제은행은 58개국에서 70개국 이상으로 늘어났고 이들 중앙은행의 주주가 되어서 경영을 BIS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BIS가 가진 중앙은행의 모든 주식을 합해도 불과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나머지 그 50%의 주주들 모두 비밀로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국제결제은행과 저 어둠의 대주주들이 기축화폐의 가장 큰 첫 번째 통화 발행의 채권자가 되어서 그동안 각국의 모든 통화 발행의 이익을 그들이 가로채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채택되어져 있는 자들은 바로 이런 검은 돈의 수혜를 받고 무한정 성장하거나 또한 언론의 마스코트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통화 발행 이익의 가로채기야말로 딥스들의 최대 수입원입니다. 현재는
각국 모두가 주식회사 중앙은행들의 관리 통제하로 변모되어 버렸기 때문에 거의 무제한적으로 통화를 발행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번 전염병 사태 때 명분으로 엄청난 돈을 찍어냈던 것, 이것 역시도 결국 엄청난 화폐 발행에 따른 화폐 발행 이익이 모두 다시 딥스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반대로 국민과 국가는 빚이 늘어나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저들이 돈을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저들의 호주머니는 더욱더 두둑해지는 것이고, 반대로 국가와 국민은 빚이 늘어나고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의심점이 갑니다. 왜 저들은 지금의 이 안정적이고 좋은 화폐의 이익을 붕괴시켜가면서까지 중앙은행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려고 하느냐. 자, 사실상 이건 중앙은행의 발행 부채를 없애버리기 위한 사기적인 행위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됩니다. 즉, 그동안 중앙은행의 경제 위기 부채로 인해서 BIS와 패드는 늘 고민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똘마니인 중앙은행의 발행 부채 문제 때문이었죠. 그런데 만약 이게 과거처럼 심각한 경제 위기로 인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IMF 사태처럼 각국의 중앙은행과 그 휘하의 은행들이 붕괴되어가는 사태, 결국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검은 수입원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로 인해서 화폐의 가치가 언제든지 곤두박질 칠 수 있다라는 불안정한 수익에 대한 문제가 터져나온 것인데, 그래서 튀어나온 것이 바로 바젤 3, 즉 자신들의 수입원과 화폐의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추진한 금융정책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저들이 추진 중인 CBDC 화폐 디지털 발행은 바로 은행에 아무런 발행 원가와 손실 부채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그렇게 고민하던 탈세와 자금 세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화폐 발행에 따른 경제 위기의 부채와 책임을 이제 은행이 아닌 정부와 국민들에게 모두 던져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어이없는 사실은 중앙은행의 CBDC 디지털 화폐는 지금의 달러 가치를 연동해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발행 이익이 여전히 발생된다라는 것이고, 앞으로의 현금이 있든 없든 혹은 현금 없는 사이가 오더라도 저 발행 이익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BIS 중앙은행발 CBDC는 여전히 딥스들에게 보이지 않는 이익을 챙겨준과 동시에 더 이상 부채 책임과 화폐 가치 하락을 지금처럼 자신들이 짊어질 필요가 없는, 반대로 화폐의 모든 권한이 더욱더 소수 권력자들에게 집중되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그들만의 새로운 단일 화폐 구현인 것이고, 이들이 만드는 새로운 디지털 화폐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더욱더 심각한 빈부격차와 계층 사다리를 붕괴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것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중앙은행의 독자적인 힘이라는 게 뭐냐? 쉽게 말해서 정부가 새로운 금융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각국의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이야기를 하면 중앙은행이 이에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독립성을 내세워서 정부의 지시와 전혀 반대되는 정책을 펴서 경제를 일부러 침체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 자체를 통해서 한 나라를 침체시키거나 경제 위기로 몰 수 있다. 이 중앙은행들이 전부 네트워크화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일부러 글로벌 경제를 침체시킬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BIS라는 통제기관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흑막에 가려져 있던 그 진실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국가 자체가 강해져가지고 빚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된다. 이거 딥스들이 과연 좋아할 것 같습니까? 자, 딥스들에게 국가라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부채를 짊어지고 그것을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사용해서 열심히 갚아주는 존재, 그것이 딥스들이 바라보고 있는 국가라는 의미입니다. 자, 일본을 한 예로 들자면 90년대 거품 붕괴 이후 일본 은행의 잘못된 금융 정책으로 인해서 장기 디플레이션에 시달렸고 국민 경제는 30년간 침체가 됐습니다. 그동안 일본 은행은 일본 정부의 지시에 전혀 따르지 않고 경제가 좋아지면 거기에 찬물을 끼얹듯이 금융 긴축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게 저들이 계속적으로 경제 위기를 만들고 침체시켰던 가장 확실한 지배 전략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정부와 정치인들은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이유는 간단하죠. 그들을 총체적으로 관리 담당할 수 있는 금융의 꼭대기에 있는 자들을 배신할 수가 없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들이 만들어 놓은 토대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이도 없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이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바꾸려고 하면 그들은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의 위태로운 상황을 끌고 가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죠. 현재 러시아는 예측했던 그대로 우크라이나에서 대량의 곡물들을 탈취하고 있고 이 와중에 미국은 물가 고통을 덜겠다고 오히려 더 많은 화폐를 지금 뿌려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딥스들은 연준 즉 패드에게 더 많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명분을 계속 던져주고 있고 이를 기회 삼아서 패드는 지금의 금리로는 물가를 잡을 수 없다라는 이러한 이유를 빌미로 금리 인상을 예측할 수 없는 범위 즉 자이언트 스텝까지 밟으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패드와 미 정부 그리고 정치인들은 이 같은 교묘한 화폐 장난으로 서민들의 경제를 인위적으로 붕괴시키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기존에 멈추지 않는 경제 쳇바퀴를 일부러 파괴시키면서 새로운 디지털 단일 화폐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록펠러 산하의 IMF는 전쟁의 혼란을 틈타 딥스들의 단일화 화폐인 CBDC 이용을 확대 강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 역시도 IMF와 맞장구 치듯이 위험한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CBDC가 낫다라는 주장을 동시다발적으로 강력하게 피력을 하고 있고 말이죠. 그리고 이미 BIS 지침에 따라서 전세계 중앙은행의 약 90% 이상이 현재 암암리에 전쟁 중의 혼란을 틈타 CBDC 화폐 인프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 이상이 추진하고 있는 이 CBDC는 단일화폐 시스템을 구축으로 해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우러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불가능했던 상황들이 전쟁이라는 혼란을 틈타 이제 식량뿐 아니라 화폐마저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독점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은 과거 코로나처럼 평소에 불가능했던 화폐 독점의 개혁마저도 이루어내고 있다는 것과 이것은 결코 소설이나 판타지가 아닌 BIS라는 딥스들의 취해먹건 금융 허브센터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화폐 독점의 과정이자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해주는 장막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미 저들이 던진 공용 언론의 전쟁이라는 미끼에만 빠져서 눈과 귀가 다 거기에만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딥스들은 식량과 화폐를 이 혼란 속에서 조용히 독점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요약, 전쟁의 혼란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말고 저들이 전쟁을 통해서 정말 취하려고 하고 있는 진실을 보아야 한다. 이 말씀을 남기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